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즐거울까요? 연금도 넉넉하지 않은데 인생이 재미있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고민입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소득이 줄고 예전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시기가 찾아오면서 삶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반드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반드시 돈이 적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행복은 돈과 아주 느슨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연금이 많지 않아도 매일매일 즐겁게 활기차게 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넉넉함에도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매일 스트레스 속에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일상을 즐기는 기술, 즉 마음의 습관에서 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큰돈이 없어도 인생을 충분히 즐겁게, 가볍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10가지 공통된 특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아, 저건 나도 당장 할 수 있겠다. 지금 생활비나 돈 걱정 때문에 즐거움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건강, 관계, 일상의 기쁨, 마음의 평안, 나만의 리듬과 취미. 이것들은 돈보다 훨씬 강력한 행복 자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행복은 앞으로의 삶의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몇 살이든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즐거움을 만드는 방법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큰돈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부터 하나씩 깊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징 1.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입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크기를 다르게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행복은 큰 사건과 큰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들에서 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온기, 걷다가 들리는 새소리, 며칠 키우던 식물에서 새 잎이 나온 순간, 누군가 건넨 짧은 말 한마디, 빨래가 잘 마른 날의 개운함. 이런 것들 돈이 드나요? 아닙니다. 거의 영원에 가깝죠. 하지만 우리 마음을 밝게 만드는 힘은 엄청납니다. 작은 기쁨을 느끼는 사람의 특징. 작은 기쁨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삶의 속도를 조금 느리게 가져갑니다. 너무 빨리 살지 않기, 주변을 관찰하는 여유, 감각적으로 느끼려는 마음,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들의 행복은 크게 터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잔잔하게 흘러가는 기쁨입니다. 이런 행복은 오래 지속되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작은 기쁨이 중요할까? 심리학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큰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보다 작은 긍정 경험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가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커다란 성취는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큰 돈을 벌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엄청난 행운은 더더욱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쁨은 어떨까요? 매일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돈 없이도 즐겁게 사는 사람과 돈이 있어도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의 갈림길입니다. 작은 기쁨을 느끼는 능력은 훈련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작은 기쁨을 느끼는 능력은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 가능한 습관이라는 것.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훈련이면 충분합니다. 1. 하루에 하나만 기쁨 메모를 적기. 오늘 좋았던 일 단 하나만 적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좋았다. 지하철 자리가 바로 나서 좋았다. 반찬이 맛있었다. 이런 소소한 기록이 3일만 쌓여도 마음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2. 산책할 때 느끼기 모드로 걷기. 주변을 감상하는 모드로 걸어보세요. 바람, 냄새, 소리, 햇빛, 나무. 이 감각들이 작은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3. 나를 위해 아주 사소한 선물 하나 하기. 돈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10분 듣기, 햇빛 아래 잠깐 멍 때리기, 방 정리 5분. 이런 작은 보상도 기쁨입니다. 작은 기쁨을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가짐. 그리고 작은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마음 안에 이런 기본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다. 큰 기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작은 기쁨을 놓치지 말자. 조금 불편해도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좋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집니다. 정말 중요한 결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거대한 행복은 몇 번 없지만 작은 행복은 매일 찾아옵니다. 그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특징 2. 비교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느끼는 불행의 70% 이상이 비교에서 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남의 삶이 너무 자세하게 보이기 때문에 비교는 더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비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위를 보게 만든다는 것. 다른 사람의 경제력, 자녀의 현황, 건강 상태, 가진 집, 가진 재산, 여행, 취미, 여유. SNS만 켜도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교는 사실 사실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상대의 삶을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속사정을 모두 아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비교의 함정. 비교는 끝이 없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면 그 사람이 또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또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합니다. 즉, 비교의 사다리는 위로 끝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더 큰 집 가진 사람, 연금이 있어도 더 많은 연금 가진 사람, 여행을 가도 더 자주 다니는 사람, 건강해도 더 젊고 활기찬 사람. 비교는 잡는 순간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비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항상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웃었는지, 이번 달엔 내가 더 건강에 신경 썼는지, 최근에 내가 내 마음을 덜 괴롭혔는지. 비교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나로 바뀌는 순간 삶은 훨씬 편안하고 단단해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생기는 변화. 비교를 멈추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짐, 불안과 초조가 줄어듦, 자신감이 오르고 내 삶의 속도가 보이기 시작함, 현재 가진 것들에 감사함이 생김, 불필요한 욕심이 줄어듦. 돈이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이 마음의 가벼움입니다. 비교를 끊는 실질적인 방법. 비교하지 않으려면 막연한 마음가짐보다 행동 습관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1. 나의 기준을 리스트로 만들기. 남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한 삶의 기준입니다. 예. 하루 20분 걷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 번 하기. 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이 기준들이 나의 삶의 축이 됩니다.
2. SNS 비교 중독 끊기. SNS는 남의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여줍니다. 내 평범한 일상과 남의 화려한 순간을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하루 10분만 줄여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3. 감사 루틴 한 개 만들기.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 한 가지, 내 건강에서 고마운 점 한 가지, 가족에게 고마운 점 한 가지. 감사가 쌓이면 비교할 이유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비교를 멈추는 사람의 마음가짐.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의 속 사정은 모른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나의 속도로 가도 충분하다. 내 삶에도 좋은 점이 많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삶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충분히 의미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론. 비교 없는 삶은 곧 자유로운 삶. 여러분,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춘 사람은 자신의 속도로 차분히 걸어가며 작은 성취도 기쁘게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 마음이 바로 큰 돈이 없어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삶의 태도 중 하나입니다. 특징 3. 돈이 안 드는 취미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돈이 안 드는 취미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꼭 비싼 여행, 비싼 취미, 큰 소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취미에서 오는 즐거움이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드는 취미는 지속하기 어렵고 반면 돈이 안 드는 취미는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 안 드는 취미가 주는 세 가지 힘. 1. 몰입의 즐거움. 사람의 행복은 몰입에서 나옵니다. 시간이 빨리 흐르고 신경이 정리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 그 몰입이 비싼 취미에서만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걷기, 독서, 집 정리,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반려식물 키우기, 공원 산책, 요리하기. 이런 것들은 거의 돈이 들지 않지만 삶을 채워주는 시간이 되어줍니다. 2. 지속 가능한 행복. 비싼 취미는 과시의 요소가 섞이고 돈이 빠져나갈 때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돈 안 드는 취미는 꾸준히 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없고 나만의 루틴으로 자리 잡고 언제든 마음이 답답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의 도구 상자를 하나 더 갖게 되는 효과입니다. 3. 정서적 안정과 회복력. 특히 50대 이후에는 정서적 안정과 마음 회복력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취미를 즐기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졌을 때 돌아갈 안전한 공간이 있습니다. 힘들 때 산책을 나가고, 답답할 때 글을 쓰고, 외로울 때 책을 펼치고, 혼란스러울 때 집을 정리하고, 이런 행동이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아 줍니다. 돈 안 드는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취미를 결과로 평가하지 않고 즐기는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걷기에서 몇 킬로 걸었나? 보다 오늘 바람이 좋았다를 기억하고, 독서에서 몇 권 읽었나? 보다 이 문장이 좋았다를 떠올리고, 사진 찍기에서 잘 찍었나? 보다 오늘 풍경이 예뻤다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취미를 경쟁이나 성과의 영역에 두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그 자체를 행복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취미는 어렵게 찾을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1. 하루 10분 산책. 생각 정리, 기분 전환, 건강 챙김. 모든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최고의 무료 취미입니다. 2. 한 달 한 권 독서.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상관없습니다. 단 10페이지만 읽어도 내면의 안정이 생깁니다. 3. 글쓰기 5분. 감정 정리,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탁월합니다. 4. 틈날 때 사진 찍기. 꽃, 풍경, 하늘.
이 작은 기록들이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취미는 돈이 아니라 태도로 완성된다. 여러분,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 중 하나가 바로 취미입니다. 그리고 좋은 취미는 대부분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안 드는 취미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풍요롭게 살고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마음이 안정적이며 홀로 있는 시간도 즐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큰돈 없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특징 4. 관계를 심플하게 유지한다. 네 번째 특징은 바로 관계를 심플하게 유지한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불행을 크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복잡한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50대, 60대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나한테 에너지 주는 사람보다 빼앗는 사람이 많았구나. 그런데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이걸 아주 일찍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심플하게 하면 왜 삶이 즐거워질까? 관계가 단순해지면 우리 삶에서 다음 세 가지가 바뀝니다. 1. 에너지 소모가 줄어든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그만큼 감정 소모가 커지고 신경 쓸 일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관계를 심플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연락하지 않고 굳이 맞추지 않고 불편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매일 정신이 훨씬 가볍습니다. 2. 관계의 질이 높아진다. 사람이 많으면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단순해지면 적은 사람과 더 깊고 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래가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 이 몇 명만 곁에 있어도 우리 삶은 이미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3.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 불필요한 만남이 줄어들면 내 삶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감정 기복이 줄고, 갈등이 줄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가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이 평온함이 바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가진 큰 행복 자산입니다. 관계를 심플하게 만드는 실제 방법. 관계를 단순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을 무조건 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준을 분명히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해 주세요. 1.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멀리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입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경쟁하고 비교하는 사람, 말로 상처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갑니다. 2. 기분 좋고 편안한 사람과 시간을 늘린다.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고,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 이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3.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이어지고, 아닌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애쓰지 않고 힘주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움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심플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관계를 단순하게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을 필요 없다. 적어도 진짜 좋은 사람이면 된다. 내 감정이 편해야 한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삶의 스트레스는 크게 줄고 일상은 더 가볍고 즐겁습니다. 결론.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사람 몇 명이 있습니다. 그 몇 명 때문에 내 삶은 충분히 따뜻해지고 충분히 즐겁고 충분히 행복해집니다. 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큰돈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확실한 비밀입니다. 특징 5. 감정 회복이 빠르다. 다섯 번째 특징은 감정 회복이 빠르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 진짜 차이는 그 문제로부터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즉 감정 회복력에 있습니다. 감정 회복력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들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와도 그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오래 끌지 않고, 속상해도 그 감정에 빠져 있지 않고, 실수해도 스스로를 오래 비난하지 않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깁니다. 즉, 감정이 올라왔다가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이 강합니다.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들의 공통점. 1.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감정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날씨처럼 변하고 흘러갑니다. 오늘 속상해도 내일은 괜찮고, 오늘 마음이 무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가벼워지고, 지금의 감정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2.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한다. 감정을 숨기면 그 감정이 더 길어지고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은 아, 지금 내가 화났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회복이 시작됩니다. 감정을 인정하면 그 감정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3. 작은 루틴으로 감정을 정리한다.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들에겐 감정을 비우는 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짧은 낮잠, 좋아하는 음악 듣기, 글로 감정 정리하기, 따뜻한 차 한 번 마시기. 이런 작은 루틴이 감정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맑아지게 만들어줍니다. 감정 회복력을 키우는 현실적인 방법. 감정 회복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능력입니다. 1. 10분 멈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10분만 멈춰보세요. 생각이 가라앉고 감정이 줄어듭니다. 2. 감정에 이름 붙이기. 짜증난다. 마음이 답답하다. 외롭다. 서운하다. 이렇게 감정을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 강도가 30% 이상 줄어든다는 심리 연구가 있습니다. 3.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하기. 감정이 흔들릴 때 미래 걱정을 하면 감정은 더 커집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만 해보세요. 컵 씻기, 방 하나 정리하기, 5분 산책, 물 한 잔 마시기. 작은 행동이 마음을 다시 현실로 데려옵니다.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의 마음가짐. 감정 회복력 높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내 기분은 잠시 머무는 손님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은 사라진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다시 괜찮아질 수 있다.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 감정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결론. 금방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언제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얼마나 빨리 털어내느냐입니다.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은 마음이 가볍고 일상이 안정되고 삶의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큰돈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징 6. 자신만의 루틴을 갖고 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자신만의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리듬을 스스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루틴, 즉 일상의 작은 규칙입니다. 루틴은 삶에 안정감을 준다.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삶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삶이 복잡해지고 걱정이 많아질수록 작은 루틴 하나가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아침 스트레칭 5분,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기, 점심 후 10분 산책,
저녁 식사 후 설거지 바로 하기, 자기 전 10분 독서. 이런 작은 루틴이 하루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 적다. 돈 걱정, 건강 걱정, 관계 스트레스. 살다 보면 누구나 흔들리는 순간이 오지만 루틴이 있는 사람은 다시 중심을 잡는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루틴이 마음의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산책은 한다. 기분이 안 좋아도 정해둔 시간에 독서는 한다. 하루가 힘들었어도 자기 전에 루틴은 지킨다. 이런 행동들이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루틴은 돈이 없어도 즐거운 삶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도구. 루틴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삶의 구조가 단정해지고 하루가 질서 있게 흐르고 마음이 안정되고 작은 성취감이 쌓이고 감정 기복이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루틴의 힘은 더 크게 작용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루틴 예시. 1. 아침 햇볕 받기. 10분만 햇빛을 쬐어도 기분이 밝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2. 매일 일정 시간 산책. 뇌 피로가 줄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3. 하루 10분 집 정리. 집이 정돈되면 마음이 정돈됩니다. 4. 매일 한 페이지 독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생각의 안정입니다. 5. 취침 시간 고정하기. 수면 루틴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루틴 만드는 간단한 방법. 루틴은 어렵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1. 한 개만 먼저 정하기. 아침에 물 한 컵 마시기. 2. 딱 7일만 해보기. 일주일만 해도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3. 달성 여부보다 지켜보려는 마음을 중요하게 보기.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루틴을 가진 사람의 마음가짐. 루틴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의 반복이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하루의 흐름을 내가 만든다. 내 삶의 리듬은 내가 정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결론. 루틴은 인생에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삶이 즐거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루틴을 만들어 삶을 스스로 조율한다는 점입니다. 루틴이 있으면 하루가 안정되고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믿게 되고 삶의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징 7. 기대치를 낮추고 감사함은 키운다. 7번째 특징은 기대치를 낮추고 감사함을 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지점은 대부분 기대가 너무 높을 때입니다. 반대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기대치를 낮춰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크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마음가짐 하나만 바꾸어도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높으면 왜 불행해질까? 기대가 높다는 것은 사람에게 많은 걸 바라거나 상황이 완벽하게 되기를 바라거나 내 삶이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는 상태입니다. 기대가 높으면 현실은 언제나 그 기대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망하고, 서운해지고, 화가 나고, 상대를 탓하고, 나 자신도 탓하게 됩니다. 즉,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불행이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기대치를 낮춘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진다.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작은 일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에게 덜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자주 생기고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많지 않아도 삶 자체가 풍족해집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왜 중요한가?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감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줄고 스트레스가 줄고 만족감이 크게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삶에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가족이 곁에 있는 것, 아침에 눈 뜨는 것, 아직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감사는 돈이 없어도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감사를 키우는 실제 방법. 행동으로 옮기면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1. 오늘 기대치를 낮출 사람 한 명 정하기. 가족, 배우자, 친구.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겠다고 마음만 먹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2.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크지 않아도 됩니다.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오늘 통증이 덜했다. 대화가 즐거웠다. 이런 작은 감사가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3.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 먹는 것, 대화할 수 있는 것. 모두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 가진 것도 소중하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 작은 것도 좋은 일이다. 이런 마음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쉼표를 만들어주며 일상을 훨씬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론. 기대를 낮추고 감사를 키우면 인생이 가벼워진다. 여러분, 기대치를 낮추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키우는 것은 삶의 작은 기쁨들을 크게 키워주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돈이 없어도 마음은 풍요롭고 삶은 훨씬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돈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강력한 특징입니다. 특징 8. 건강을 가장 큰 자산으로 본다. 8번째 특징은 건강을 돈보다 큰 자산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정말 크게 느끼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큰돈이 없어도 늘 밝고 즐겁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건강을 부자의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돈은 줄어도 삶의 질을 지켜주는 건 결국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왜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 건강이 1이고 돈이 0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돈이 많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해도 건강이 좋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상이 즐겁고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은 삶의 즐거움 자체를 지켜주는 기초입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특별히 챙기려고 애쓰기보다 일상 속 작은 건강 루틴을 자연스럽게 실천합니다. 1.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가슴 답답함, 관절 통증, 소화 불량, 반복되는 피로. 이런 작은 신호가 있을 때 설마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고 바로 점검합니다. 2. 꾸준함을 최고의 약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20에서 3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무리하지 않는 운동, 제때 먹고 제때 자는 습관. 이런 사소한 꾸준함이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3. 음식에 대한 태도가 단순하다. 과식하지 않기, 너무 늦게 먹지 않기, 식단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조미료나 기름진 음식 줄이기. 돈이 많이 드는 건강식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습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 스트레스를 무시하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도 마음도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산책, 명상, 취미 활동,
정리정돈, 휴식, 이런 일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비워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여기서 중요한 건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과한 운동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의 핵심은 오직 세 가지입니다. 1. 적당히 움직이기. 매일 20분만 걸어도 건강 수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2. 잘 먹고 잘 자기. 수면이야말로 최고의 약입니다. 수면만 안정돼도 면역력, 정신건강, 체력 모두 좋아집니다. 3.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해지기. 아프면 쉬고, 불편하면 조절하고, 이상하면 바로 점검하는 태도.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기본입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건강을 삶의 중심에 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몸은 한 번뿐이니 잘 다스려야 한다. 내 몸을 아끼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돈보다 건강이 먼저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밝고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결론. 건강은 나의 평생 자산이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삶의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도 즐겁고, 취미가 더 재미있고, 일상도 행복해지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작은 노력만 해도 인생 전체가 훨씬 밝고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큰돈 없이도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특징 9.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 9번째 특징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넘어가 줄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는 끝없이 냉정하고 엄격하고 완벽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스스로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도 괜찮다.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내 삶은 내 기준으로 의미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 비교의 고통이 적고 불필요한 죄책감이 없으며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들.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면 남들 눈치를 많이 보고 남의 평가에 쉽게 상처받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과거 실수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지금의 나를 좋아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은 행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보다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1.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인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지금은 더 나아졌으니 괜찮아. 이렇게 과거를 이해합니다. 지나간 일을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의 행복이 자랍니다. 2. 남의 기준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 남들이 좋다는 걸 해야 한다. 남들이 인정해야 내가 괜찮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 즉 나에게 착하고 따뜻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3. 작은 성취에도 자신에게 칭찬한다. 오늘 할 일을 했다면, 작은 산책을 했다면, 마음을 다독였다면, 하루를 잘 버텼다면, 그 자체를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합니다. 이 작은 칭찬이 큰 자존감을 만들어줍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 1. 하루에 한 번 자기 칭찬 써보기. 예. 오늘 산책한 나 잘했다. 감정 조절한 나 수고했다.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나 고맙다.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존감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2. 나쁜 감정이 들어도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기. 불안하거나 우울한 날도 괜찮습니다. 감정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날씨일 뿐입니다. 3. 지금의 나도 괜찮다라고 말해보기.
이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스스로를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스스로를 잘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된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이런 마음가짐이 삶을 훨씬 가볍고 편하게 만듭니다. 결론.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행복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눈치에서 벗어나고, 과거에서 벗어나고,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게 되고, 작은 일에도 만족감이 커집니다. 그 순간 돈이 없어도 즐거운 삶이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출발은 나 자신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징 10.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쓴다. 10번째 특징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복은 결국 사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이 진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웃게 하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둡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생기는 변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대화만 해도 마음이 풀리고, 걱정이 줄어들고, 감정이 정리되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인생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혼자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 기쁨을 주는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 덕분에 하루가 살맛나는 하루가 됩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이들은 관계에서 양이 아니라 질을 봅니다. 사람 많을 필요 없다. 억지로 어울릴 필요 없다. 불편한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는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만 남긴다. 이런 태도는 삶을 심플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아하는 사람 몇 명만 곁에 있어도 우리의 일상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의 투자다.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은 어렵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그 자체가 행복을 만드는 투자입니다. 친구와의 따뜻한 커피 한 잔, 배우자와의 산책, 자녀와의 짧은 통화, 가족과의 저녁 식사, 반가운 사람과의 편안한 대화. 이런 소소한 시간이 삶의 품질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실천 방법. 1. 한 달에 한 번 고마운 사람 만나기. 친구든 가족이든 단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2. 매주 10분이라도 전화하기. 대단한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3. 함께하는 작은 루틴 만들기. 주말 산책, 정기적인 커피 타임, 취미 공유, 함께 걷기. 이런 루틴 하나가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행복이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절대 아끼지 말자. 함께 웃는 순간이 인생의 선물이다. 삶은 결국 관계로 완성된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결론. 인생의 행복은 결국 누구와 함께하느냐에서 온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아낌없이 쓰는 것입니다. 따뜻한 대화, 함께하는 시간, 작은 웃음들. 이것들이 모여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희망이고 위로이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큰 돈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행복은 돈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마음의 습관에서 온다는 것. 우리는 모두 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연금이 부족하기도 하고, 누구는 건강 걱정이 많기도 하고, 누구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이 10가지 특징은 돈이 없어도 환경이 달라도 어떤 나이에서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전체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운 10가지 핵심 포인트. 1.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 2. 비교하지 않는 사람. 3. 돈이 안 드는 취미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 4. 관계를 심플하게 유지하는 사람. 5.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 6. 자신만의 루틴을 가진 사람. 7. 기대치를 낮추고 감사함을 키우는 사람. 8. 건강을 최고의 자산으로 보는 사람. 9.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 10.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 이 10가지는 돈이 없어도 환경이 특별하지 않아도 삶을 충분히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행복의 기술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 여러분, 행복은 원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너무 많은 걸 바라서,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를 탓하느라 그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행복은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기쁨, 아주 작은 습관, 아주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오늘 이후의 작은 실천 제안. 오늘 강의를 들으신 후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작은 기쁨 하나 찾기. 산책 10분 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하기.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감정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기.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행복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의 꾸준한 반복에서 탄생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괜찮고 이미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고 누구의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도 충분히 소중한 삶을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멋진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즐겁게, 따뜻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10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노인 냄새, 그리고 이 냄새가 왜 나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99%까지 줄일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까요? 아무리 샤워를 해도 은근히 남아있는 냄새. 본인은 잘 모르는데 가족들은 은근히 알고 있는 냄새.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면 옷이나 방에 남아있는 은근한 향. 나이 들수록 조금씩 강해지는 특유의 채취. 여러분, 이건 절대 개인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 냄새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어디만 제대로 씻어도 거의 사라지느냐? 많은 분들이 향수 뿌리고 옷 자주 빨고 비누 바꿔보지만 사실은 진짜 발원지 단 한 곳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 대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핵심 부위, 즉 노인 냄새 99%가 나는 곳, 그리고 집에서도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정말 냄새가 사라졌다, 자신감이 생겼다, 직접 효과를 경험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불편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아, 이래서 냄새가 나는 거였구나.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구나. 완전히 이해하고 가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이런 냄새가 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 냄새의 원인은 바로 노넬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노넬이라는 물질이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피지가 산화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원인. 나이가 들수록 피지가 늘어난다. 보통은 나이가 들면 기름기가 줄어들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40대 이후, 특히 50대, 60대에 들어서면 우리 몸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얼굴보다 몸에서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합니다. 특히 목 뒤, 귀 뒤, 등, 겨드랑이, 가슴, 배 주변, 두피, 이런 부위에서 피지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원인. 피지가 산화되면서 냄새가 생긴다. 피지가 나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피지가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서 특유의 시큼하고 눅진한 냄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즉, 냄새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피지와 산화는 노인 냄새.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 원인. 나이가 들면 피부가 약해지고 건조해진다.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며 자연스러운 세균 균형도 깨지기 쉽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피지 산화가 더 빨라지고 냄새가 더 진해집니다. 또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 표면에서 떨어진 각질과 피지가 서로 달라붙어 더 빠르게 산화됩니다. 네 번째 원인. 씻는 습관의 변화. 예전에는 샤워도 자주 하고 구석구석 잘 닦았던 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줄어들고 팔이 잘 안 올라가면서 평소 손이 잘 닿지 않는 부위가 생깁니다. 그곳이 바로 귀 뒤, 뒷목, 겨드랑이 라인, 등 위쪽. 여기만 하루만 제대로 못 씻어도 피지가 빠르게 산화되며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다섯 번째 원인. 옷수건, 베개에 스며드는 피지. 사실 냄새는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입은 옷의 목 부분, 수건, 베개 커버, 심지어 안경 다리 부분까지 이곳에 묻은 피지가 산화되면서 집 전체, 방 전체에 은근한 냄새를 퍼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난 항상 씻는데 왜 냄새가 나지?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씻었지만 피지가 남은 물건들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노인 냄새의 본질은 피지가 산화되면서 생기는 노넬이라는 물질 때문이다. 즉, 피지가 많이 나는 핵심 부위를 확실히 관리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어떤 곳은 냄새가 나고 왜 어떤 사람은 냄새가 없는지 이제부터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다음 본론 2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노인 냄새의 핵심 발생 부위, 즉 노인 냄새 99%가 나는 바로 그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노인 냄새의 핵심 발원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디서 냄새가 시작되는지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 발, 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인 냄새의 99%가 발생하는 곳, 의사와 피부과 전문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 발원지는 바로 귀 뒤와 뒷목, 목 뒤 헤어라인입니다. 생각보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위가 노인 냄새의 핵심인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1. 귀 뒤가 노인 냄새의 1번 발원지인 과학적 이유. 귀 뒤는 인체에서 피지선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귀 뒤, 귀 아래 귓불 라인, 귓바퀴 접히는 부분 주변, 여기에 피지가 하루에도 상당히 많이 쌓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거의 씻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머리 감을 때 손이 귀 뒤까지 잘 안 가고, 바디워시 할 때도 귀 뒤는 거의 빠지고, 거품이 스치기만 하고 직접 문지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나도 피지층이 그대로 산화되며 노즐이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게 머리카락, 옷, 마스크, 목도리에 묻어서 향이 더 진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2. 귀 뒤는 통풍이 안 되는 부위이다. 귀 뒤는 머리카락과 목 사이에 가려져 하루 대부분을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 보냅니다. 밀폐된 곳일수록 피지가 빠르게 산화되고 향이 가장 진하게 응축되며 땀과 먼지가 함께 쌓입니다. 이 밀폐 환경이 귀 뒤를 냄새 공장처럼 만들어버립니다. 3. 뒷목 헤어라인이 두 번째로 냄새가 심한 이유. 뒷목, 특히 헤어라인 바로 아래는 귀 뒤 다음으로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이 잘 닿지 않아서 충분히 닦이지 않고 머리 감을 때 샴푸 거품이 흐르기만 하고 땀, 샴푸 잔여물, 먼지가 하루 종일 쌓여서 산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이 목 뒤에서 머리카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피지와 섞이기 때문에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4. 왜 겨드랑이보다 귀 뒤, 뒷목이 더 큰 문제인가?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가 냄새의 주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겨드랑이 냄새는 샤워 한 번만 해도 대부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겨드랑이는 우리가 항상 신경 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 뒤와 뒷목은 냄새 난다는 인식이 없고 씻을 때 자동으로 닦이지 않으며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어서 냄새가 심해져도 본인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노인 냄새를 없애는 진짜 핵심 부위는 겨드랑이가 아니라 귀 뒤와 뒷목입니다. 5. 귀 뒤, 뒷목에서 나는 냄새의 특징. 이 두 곳에서 나는 냄새는 특유의 시큼한 듯하면서도 눅진한 기름 냄새입니다. 흔히 말하는 할머니 냄새, 할아버지 냄새라고 불리는 향은 거의 이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옷과 방에 금방 배어버립니다. 베개 커버, 목 부분이 닿는 옷, 셔츠 카라, 수건, 마스크, 모자 안쪽, 자동차 시트, 집의 침구류. 그래서 씻어도 옷을 세탁해도 냄새가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6. 놀라운 사실. 이 두 부위만 제대로 씻어도 효과는 80에서 99%, 많은 60에서 80대 분들이 실제로 귀 뒤와 뒷목 관리만 꾸준히 시작했는데 자식들이 냄새 안 난다고 말한다. 손주가 옆에 앉아도 아무 냄새가 없다. 집 안 공기가 달라졌다. 남편, 아내가 확실히 다르다고 한다. 이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냄새의 발원지가 사라지면 전체 냄새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 결국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노인 냄새 대부분은 귀 뒤와 뒷목에서 나온다. 이 두 부위만 정확하게 관리하면 99% 해결된다. 다음 본론 3에서는 이 두 부위를 어떻게 씻어야 정말 냄새가 싹 사라지는지 귀 뒤, 뒷목 세정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 평생 써먹는 귀 뒤, 뒷목 관리법.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귀 뒤와 뒷목이 노인 냄새 99%의 근원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두 부위를 얼마나 제대로 씻고 관리하느냐? 지금부터는 집에서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귀 뒤 관리법. 하루 30초면 끝. 귀 뒤는 노인 냄새 1번 발원지이기 때문에 관리 방법만 제대로 적용하면 효과가 즉각적입니다. 스텝 1. 샴푸할 때 귀 뒤를 별도로 세정하기. 대부분 샴푸 거품이 내려가면서 귀 뒤가 씻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는 손을 귀 뒤에 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닦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샴푸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샴푸를 머리에 충분히 묻힌 뒤 2. 손가락 지문. 손톱은 금지을 사용해. 3.
귀 뒤, 귀 아래 귓불 뒤, 귓바퀴 접히는 부분까지. 4. 20에서 30초 정도 동그랗게 문지르기. 포인트. 손톱으로 긁으면 피부 손상, 냄새 더 심해짐. 지문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야 피지 제거 효과가 최고. 스텝 2. 헹굴 때 귀 뒤에 거품 남김 주의. 귀 뒤에는 거품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여기 남은 잔여물과 피지가 만나면 냄새는 더 심해집니다. 귀 뒤만 따로 손으로 훑어서 흐르는 물로 3에서 4번 충분히 헹구기. 이거 하나만 해도 냄새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스텝 3. 샤워 후 귀 뒤 물기 제거. 샤워 후에 귀 뒤를 말리지 않으면 수분이 피지와 만나 냄새를 더 끌어올립니다. 수건으로 귓불 아래와 귀 뒤 라인을 꼭 눌러서 닦기. 머리 말릴 때 귀 뒤까지 함께 드라이. 간단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2. 뒷목 관리법. 몸에서 가장 피지 쌓이는 곳. 뒷목, 특히 헤어라인 바로 아래는 피지가 정말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스텝 1. 바디워시를 충분히 묻히기. 바디워시 거품을 풍성하게 만든 뒤 손바닥 전체로 다음 영역을 문지릅니다. 헤어라인 아래 2에서 3cm, 목 뒤 전체, 어깨 윗부분까지 넓게, 특히 목 뒤 주름 사이를 반드시 문질러야 합니다. 피지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바로 이 사이입니다. 스텝 2.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듯 문지르기. 피지와 각질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문지를 때도 아래 방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10에서 15초, 양쪽으로 10에서 15초, 주름 안쪽 10초. 이렇게만 해줘도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스텝 3. 헹굴 때는 뒷목만 별도로. 뒷목은 머리카락 때문에 바디워시 거품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을 손으로 떠서 목 뒤에 부어가면서 3에서 4번 충분히 헹궈줘야 합니다. 3. 귀 뒤, 뒷목 데일리 케어 루틴. 냄새는 한 번 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지는 매일매일 새로 산화되기 때문에 관리를 매일 해주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드릴게요. 샤워할 때 1분만 투자하세요. 1. 샴푸할 때 귀 뒤 20초. 2. 바디워시 할 때 뒷목 30초. 3. 샤워 후 물기 제거 10초. 딱 1분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하루 종일 갑니다. 4. 귀 뒤, 뒷목 예민하신 분들을 위한 팁.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강하게 문질러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부드러운 샤워 타월 사용 가능. 일주일에 1에서 2번만 살짝 각질 정리. 너무 강하게 하면 피부가 붉어지고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5. 관리 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다음 4가지는 냄새를 2배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1. 머리 감고 귀 뒤를 말리지 않는 것. 수분과 피지는 산화 촉진. 2. 목도리, 스카프, 모자를 하루 종일 착용. 밀폐 냄새 악화. 3. 헤어라인에 잔여 샴푸 남기는 것. 하루 지나면 강한 냄새로 변함. 4. 귀 뒤를 손톱으로 긁는 것. 피부 손상. 세균 번식. 냄새 더 심해짐. 6. 관리만 바꿔도 바뀌는 변화들. 귀 뒤와 뒷목 관리를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다음 변화를 대부분 느끼십니다. 가족에게 요즘 냄새 안 난다는 말 듣기. 외출할 때 자신감 생김. 지방 공기가 달라짐. 베개 냄새, 옷 냄새가 확 줄어듦. 본인도 상쾌함을 느끼기 시작함. 노인 냄새는 결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닙니다. 관리 습관만 바꾸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귀 뒤와 뒷목만 제대로 관리하면 노인 냄새는 거의 사라진다. 하루 1분 루틴만 지켜도 80에서 99% 개선된다. 다음에는 생활 속에서 냄새를 줄이는 사소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 노인 냄새를 줄이는 생활 습관. 이제 마지막으로 귀 뒤와 뒷목을 제대로 씻는 것에 더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효과가 2배가 되는 관리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냄새는 몸에서 나는 것과 생활 환경에서 퍼지는 것, 2가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방 전체, 옷 전체의 냄새가 훨씬 빠르게 사라집니다. 1. 옷의 목 부분이 냄새의 운반체입니다. 옷을 세탁할 때 사람 대부분은 전체 세탁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목이 닿는 부분입니다. 카라, 라운드 티셔츠의 목둘레, 스웨터, 니트의 목 부분. 이곳에는 귀 뒤, 뒷목에서 나온 피지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이 피지가 하루만 지나도 산화되어 옷 전체에서 냄새를 퍼뜨립니다. 따라서 실천 팁은 2가지입니다. 1. 옷은 2에서 3회 착용 뒤 반드시 세탁. 여름에는 1회 착용 후 바로 세탁 권장. 2. 옷을 세탁할 때 목 부분만 먼저 문질러 세탁. 바디워시나 세탁비누로 목둘레를 미리 비벼주면 피지가 훨씬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2. 수건은 2일에 한 번은 꼭 교체하기. 수건에서 나는 냄새는 집안 전체에 퍼지는 대표적인 노인 냄새입니다. 왜냐하면 수건은 다음 조건이 딱 맞습니다. 귀 뒤, 목 뒤 물기가 그대로 묻음. 통풍이 잘 안 되는 욕실의 보관. 젖은 채로 오래 있음 산화세균 번식. 그래서 정답은 하나입니다. 수건은 2일에 한 번, 가능하면 매일 교체. 이것만 지켜도 집안 냄새가 절반 이상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베개 커버는 일주일 1회 이상 필수. 베개는 말 그대로 두피 기름과 귀 뒤 피지가 매일 쌓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베개는 몇 달씩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산화된 피지가 베개에 흡수되어 방 전체에 은근하게 냄새가 퍼지고 머리를 감아도 다시 베개에서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1에서 2번 세탁. 여름철에는 주 2에서 3회로 늘리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4. 모자, 목도리, 마스크도 냄새의 매개체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귀 뒤, 뒷목, 두피 피지가 가장 많이 닿는 물건입니다. 겨울철 목도리, 여름철 모자, 마스크 끈. 이런 것들은 피지가 묻고 산화되며 냄새를 크게 키웁니다. 실천 팁. 목도리, 모자는 2에서 3일에 한 번 환기. 마스크는 가능하면 매일 교체. 모자는 안쪽 밴드를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주기. 5. 집안을 통풍만 시켜도 냄새 20% 감소. 노인 냄새는 공기 중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집 안 환기만 잘해도 금방 사라집니다. 하루 1에서 2회 10에서 15분씩 창문 열기. 특히 샤워 후, 외출 후 즉시 환기하면 집 전체 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6. 반려 습관 정리.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끝. 마지막으로 냄새를 줄이는 하루 5분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귀 뒤, 뒷목 간단 세정. 베개를 뒤집어 환기. 저녁. 샤워할 때 귀 뒤, 뒷목 집중 세정. 수건 반드시 건조 또는 교체. 일주일 단위. 베개 커버 세탁. 모자, 목도리 환기. 옷 목둘레 문질러 세탁. 이 습관만 지켜도 노인 냄새는 노화가 아니라 생활관리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문제라는 걸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결론. 결국 노인 냄새를 줄이는 생활 습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몸과 환경 2가지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특히 피지가 닿는 물건들을 중심으로 세탁 교체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 귀 뒤, 뒷목을 씻는 몸 관리에 이 생활 습관들까지 곁들이면 노인 냄새는 정말 놀라울 만큼 빠르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노인 냄새는 절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그 냄새는 충분히 그리고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귀 뒤, 뒷목 이 2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노인 냄새는 80에서 99%까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옷,
수건, 베개 같은 생활 환경 관리까지 더해지면 집안 전체 공기까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의 자존감, 인간관계, 가족과의 거리,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혹시라도 나도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오셨다면 오늘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일상은 얼마든지 더 상쾌하고 건강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믿을 만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